1994년 9월 14일 수요일입니다. 한 중소기업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해옵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 부부가 납치된 것 같다는 거예요. 추석을 나흘 앞둔 날이었거든요. 사장 부부가 경기도 성남으로 벌초를 갔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회사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요. 아예 연락도 없으니까 몹시 이상했던 겁니다. 마침 그날 아침에 사장에게 전화가 옵니다. 교통사고가 났어. 합의금으로 1억이 필요해. 일단 필요하다니까 급한 대로 회사 어음을 막을 돈까지 탈탈 털어서 8천만 원을 준비했다고 해요. 근데 뭔가 계속 이상했답니다. 뭐지? 공장은 울산에 있었고 사장이 사는 집은 이제 서울이었거든요. 그런데 돈을 가져오라고 한 곳은 광주였습니다. 더욱이 그날 사장의 행색이 무척 이상했다고 합니다. 이마에는 반창고가 붙여져 있었고요. 몰골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직원이 차에서 내리려고 하니까 사장이 막 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리지 마. 나 납치됐으니까 따라오지 마. 빨리 가. 뭐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그랬는지 이제 도저히 단서가 없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은 제가 서초경찰서에 있을 때 발생했습니다. 1994년 9월 17일 새벽 2시쯤이었어요. 제가 잠복을 마치고 경찰서 들어오는데 호리호리한 젊은 여자를 서 있었는데 온 여기저기에 흙도 묻어 있었고 몸을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으며 그리고 막 횡설수설했었죠. 네, 그때 자기가 카페 종업했는데 악기 연주자 남자랑 차 타고 가다가 납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밴드 남자를 교통사고로 유죄했다는 등 사람을 죽이고 뭐 소가시켰다. 이러한 엄청난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안구에서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게다가 걔네들이 납치해서 사람을 죽이는데 엽총에, 칼에, 다이너마이트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더 이상한 얘기가 있었어요. 자기가 납치돼 있던 동안 또 다른 부부가 납치됐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돈 8천만 원을 뺏고 나서 죽였다. 그리고 인육을 먹었다. 사람을 먹었다고요? 미쳤나 봐. 만약 실제라면 이건 진짜 위험한 상황인 거잖아요.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는데 집사람이 이 기사가 신문에 났어 하면서 보기에 제가 그 신문 기사를 가지고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중기 사장 부부 피랍. 직원의 8천만 원 가져오라. 돈 받아 범인들과 떠나. 그 처음에 말씀하신 부부 사장 부부 납치된 그거 맞아. 맞는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기랑 같이 납치된 남자도 살해돼서 음주사고로 정부 장수에다가 교통사고를 이장해서 버렸다. 전부 장수경찰을 확인을 해보니까 음주의 사고로 교통사고로 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진짜로 일어난 일이네, 진짜네요. 전무후무한 예. 엽기 범죄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존파. 지존파라는 이들이 범죄 조직은 인질들을 흉기 등으로 살해한 뒤에 시체를 토막내고 화장해서 암매장하거나 시체와 함께 승용차를 낭떠러지로 밀어서 교통사고를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서초서 강력반 7명이 9월 18일 밤 11시에 바로 현장을 출동했습니다. 그때 현장 보지 않는 한 이 여성 말을 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일단 우리끼리 사실 확인만 하자 해서 도착한 게 새벽 5시였어요. 아지트라는 거죠? 이렇게 얼핏 보면 막 유치원처럼 그러네, 색깔이. 민트색도 칠해져 있고 뭐 분홍색도 칠해져 있고. 네, 그렇죠. 딱 봤을 땐 전혀 살벌하게 느껴지지 않았고요. 워낙 차가 없는 시골이고 다 논밭이라 딱 들키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멀리서 망원경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죠. 계속 보고 있었는데 한두 시간쯤 지났을까? 아침 7시쯤 거기에서 트럭 한 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 형사들이 차 세대가 그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죠. 근데 세대가 다 따라가면 좀 너무 티나지 않나요? 네, 그 당시만 해도 휴대폰이 없던 때였거든요. 흩어지면 어떤 상황인지 서로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따라갔는데 이 트럭이 눈치채고 갑자기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놓치면 끝이니까 저희도 앞뒤 잴 수 없이 반장님이 탄 차가 먼저 그 트럭 앞을 가로막았고요. 그리고 유리창을 쇠파이프로 내려쳤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사가 놀래서 잽싸게 조수석 몰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정말 다급했는데요. 네.
여성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2m 낭떠러지 아래로 뛰어가지고 도망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제가 온 힘을 다해서 가져온 쇠파이프로 녀석 허벅지를 때리쳤고 바로 고꾸라지더라고요. 다행이네. 그럼 잡은 거잖아요, 한 명은요. 바로 강동원이었어요. 네. 그 전날 영광에서 술을 진탕 마시고 나서 아침에 해장국 끓일 콩나물을 사러 가던 길이었다고 해요. 콩나물 사러 가는 거. 그 와중에. 이 와중에 태연하게 술판을 버리고 또 아침에. 해장까지 하려고 장을 보러 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엔 얘네들도 긴장했다고 해요. 신고할까 봐 계속 그 지역 영광경찰서 앞에서 잠복하면서 아하. 예의주시했다고 하거든요. 나름. 근데 아무 일이 없으니까 신고는 안 했구나. 안심하고 술판을 버렸던 거죠. 제일 먼저 이제 강동원이 잡혔잖아요. 순순히 실토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뭐 일당은 6명이다. 두목 김기환이는 지금 교도소에 있고 나머지 5명은 다 아지트에 있다. 다시 아지트 부근에 잠복을 갔어요. 그런데 그때 여기 하정배 형사가 네. 기지를 발휘했어요. 한 명씩 유인해보자 하는 유인. 거였죠. 일단 근처 불갑지서에 가서 우리는 서울에서 온 형사인데 교통사고가 났다고 얘기하면서 녀석들을 불러달라고 전화를 부탁했어요. 거기 사투리를 잘 못 쓰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같은 사투리 쓰는 파출소 직원한테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바로 전화했어요. 지금 강동원이가 교통사고가 나서 광주 병원으로 호송을 했다. 차 안에 가방이랑 현금 200만 원이 있던데 이거 가져가라. 그렇게 사투리로 얘기하니까 저쪽도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죠. 관할 경찰서에서 전화를 했으니까. 그때 집 앞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 아지트에서 또 한 대 차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어디로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뒤쫓아 갔는데 그때 서로 무전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작전이 이렇게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아, 근데 그 차가 파출소 세우고 한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차를 세우고 봤더니 당시에 문상옥, 김영란 그리고 강동원의 여자친구 이경숙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상로만 내리고 나머지 두 사람이 차에서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급한 마음에 우리 먼저 문상록을 잡았는데 그 사이 놀란 김현양과 이경숙이가 갑자기 도주를 한 거죠. 그걸 봤구나. 바로 뒤쫓았죠. 근데 140km 도망가니까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김현영의 차는 르망이었고 제 차는 그 수동으로 된 프라이드 베타였는데 수동이라 언덕에서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주춤한 사이에 그 차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하필이면 왜 베타야? 아, 큰일 났다. 이거 놓치면 정말 큰일이다 해가지고 가까스럽게 이제 언덕을 넘어가서 보니까 다행히도 차가 담벼락을 들이받고 옆으로 전복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쫓아오던 그 형사 2명과 같이 체포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두목 빼고 보면 나이도 다 20대잖아요. 초반에 진짜 젊은 나이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지트까지 만들어서 왜 악독한 짓을 한 걸까요? 두목 김기환이 주변 지인들을 끌어들여서 1993년 7월 지존파를 결성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많이 나왔는데요. 사람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수법을 자세히 반복해서 교육을 받고 지리산에 가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나무 껍데기를 벗겨 먹던 뭐 동물을 잡아서 그 음식으로 삼건 스스로 생존하는 그 연습을 하라는 거죠. 차라리 군대를 한 번 더 갔다 오든가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쓸데없는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맞아요. 네. 93년 7월인데요. 네. 납치 살인 사건이 있기 약 1년 전이죠. 충남 논산에서 혼자 길을 가던 23세 여성을 납치해서 성폭행을 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다음에 근처 야산에 안매장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을 살해해 본 적이 없는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충동적으로 이제 여성을 납치해서 성폭행을 해놓고 보니까 이른바 지존이라는 김기환이가 떡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런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직접 김기환이가 목을 졸라서 살해하는 시범을 보이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살인은 이렇게 하는 거다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제 한 배를 탔어. 공범자야 하고 못 박는 거죠. 악마네요, 악마. 경찰에 제보했던 여성 이 씨 기억하시죠? 네. 지존파는 9월 8일 양수리에 드라이브 갔던 카페 여종업원 이 씨와 거기서 악기 연주하던 남자를 납치합니다. 그중 남자는 납치한 지 이틀 만에 살해하고요. 그리고 닷새 후에 기사에 실렸던 그 8천만 원 중소기업 부부를 납치하게 되는 거죠.
그 중소기업 부부는 이제 8천만 원을 줬잖아요. 네. 자, 기분 좋게 당신 이제 살려줄 거니까 돈도 받았고 살려줄 테니까 오늘 술 한잔 하시오. 이런 형태로 이제 두 사람한테 또 회유를 술을 한 거예요? 그냥 과다하게 먹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식을 잃었다가 두 사람 다 엽총에 의해서 살해가 된 거고요. 그 인육 이야기 나온 대상이 이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시신을 불태웠는데요. 냄새가 나니까 그때 맞춰서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동네 주민들한테 막걸리를 마시면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주변에 나면은 의심할까 봐. 네,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모든 게 두목 김기환이 감옥에 있을 때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 조직을 만들고 나서 중1이었다는 여학생을 성폭행해서 체포돼서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던 거예요. 두목이 잡혀 들어가면 보통 조직이 흩어지잖아요. 근데 무슨 교주도 아니고 이 교도소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따를 수가 있죠? 교환한 거죠. 이 조직 자체를 구성할 때 일부러 이 조직원들을 순진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자기 말을 아주 잘 듣는 사람들, 그리고 본인이 아주 컨트롤하기 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즈음에 야타족, 알죠. 그다음에 알죠. 오렌지족, 압구정 이런 게 있었거든요. 뭐 지존파는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못마땅해서 이런 짓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자신들의 어떤 범행을 합리화하려는 어떻게 보면 비겁한 변명에 불과한 거죠. 진짜 말만 들어도 저는 너무 분통이 터지는데 지금 지존파 6명 중에 아직 2명이 남았잖아요. 이 둘은 어떻게 된 거죠? 나머지 2명은 아직 그 지존파 아진트에 있었습니다. 도주하기 전에 급한 대로 먼저 영광경찰서에 강도를 잡아왔다 정도만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지역 그 기동타격대를 10명 정도 지원받아가지고 아지트를 에워싸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공포탄을 한 4발 정도 쏜 다음에 창문을 깨고 이제 진입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손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자기 목숨은 아까웠나 보죠? 문제는 나머지 한 명은 미리 연락을 받았는지 뒷문을 통해서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멀리 못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영광경찰서랑 합동으로 수색했는데 어이없게도 담 밑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숨었구나. 전원 건 거네요. 전남 영광에 급파된 경찰은 제보 이틀 만인 지난 19일 살인 공장까지 차려놓은 지존파 6명을 현장에서 일망타진하는 회거를 올립니다. 신원이 공개된 이른바 지존파 조직원들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죄의식이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 무시하고 돈 없는 무시하고 백 없는 무시하고 난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정말 죽여서 못 죽여서 하는 거지. 그래서 저 장면은 제가 그때 어렸을 때 봤던 장면인데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 더 못 죽여서 하니라고 이게 할 말인가요? 그리고 저는 이게 비실비실 웃으면서 맞아요. 이 살기가 악마의 기운이 화면을 뚫고 여기까지 막 전해지는 것 같아서 소름이 돋는데 이렇게 지독한 지존파를 정말 두 분께서 잡으신 거잖아요. 맨주먹으로. 정말로 운이 좋았죠. 처음엔 이 정도로 극악한 조직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고요. 그렇지. 빨리 진짜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하자. 그렇지. 이 차원에서 단순하게 시작했으니까 가능했죠. 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이불이 쫙 깔려 있었어요. 제가 이제 직접 걷어봤는데 10,000원짜리가 쫙 수북하게 쌓여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돈을 깔고 잔 거네요. 중소기업 부부를 납치해가지고 8천만 원을 뜯었잖아요. 네네. 그중에서 1,600만 원은 강동원의 여자친구인 이경숙의 빚을 갚는 데 썼고요. 일부는 시신 보관용 냉동차를 사고 남은 돈 3,800만 원을 이불 밑에 깔았던 거죠. 너무 어렵게 자라다 보니까 돈을 한번 깔고 자보자 그런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참 기가 막히네요. 여기를 아방궁이라고 불렀다고. 아방궁? 아방궁이라고. 왜냐? 자기들 단골 술집 이름이 아방궁이었거든요. 아, 너무 유치해. 그런데 아까 이 아방궁의 하이라이트는 지하입니다. 지하. 주차장 들어가서 철판을 열고 보니까 지하로 내려가는 그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 지하를 내려가는데 통로가 나오고 내려갔습니다.
얼굴이 쭈삣쭈삣 털이 쓰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소름 끼치구나. 소름 끼치기. 복도가 나오고 한쪽에 그 새창살로 막힌 그 유치장 같은 게 있는데 두 개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남녀 구분해서. 그런 감방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지팡이 모양의 지팡이 빼면 그 칼이 나오는데 그 대검이 8개가 쫙 걸려 있었습니다. 살인 공장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네요. 소름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안으로 들어가니까 소각장이 있었거든요. 안에는 타담한 유골도 2개 남아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 부부의 유골인데요. 여기가 무슨 식인종들이 사는 곳도 아니었고 그거보다 더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공기총, 그다음에 전자봉, 뭐 대검 이런 거를 구매하고 또 광산에서 일할 때 이제 그 몰래 훔쳐놨던 다이너마이트까지 안에서 나온 흉기만 총 한 70점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예. 제보자 여성분께서 증언한 게 모두 다 사실이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백화점 VIP 명단도 확보해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름, 주소 이런 게 나와 있는 사람이 한 1,200명이나 됐어요. 부자들한테 돈을 뺏어서 살해한다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아는 지인한테 부탁해서 입수했던 거죠. 이때 안 잡혔으면 야 어마어마한 사람이 희생됐을 수도 있겠네요. 이거 생각만 해도 진짜 끔찍한데요. 이 지존파를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제공한 게 바로 제보자 이 씨잖아요. 어떻게 이 여성은 이 지독한 아방궁에서 탈출을 했는지 이게 너무 궁금해요. 제보자를 납치하고 닷새 후에 그 다시 중소기업 사장을 납치했잖아요. 네. 그때 돈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 직원하고 사장이 접선할 때 일당들이 차에서 그걸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신고할까 봐 다이너마이트를 차에 싣고 간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를 만작만작하다가 실수를 해버린 겁니다. 그 바람에 이제 터져서 김연양이 같은 경우에 이제 손하고 머리를 다치게 됩니다. 다이너마이트 터지면 거기 있는 사람 다 죽는 건 줄 알았는데. 그 다이너마이트의 그 안에 화약의 양이 중요한 거고요. 그렇죠. 소량의 경우에는 열창이라고 그러죠. 찢어지는 손과 머리가 크게 다쳤는데 치료를 하지 않으면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때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조직원들 사이에서 이 여자를 두고 죽이냐 살리냐 가지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1번 돈이 많은 자의 돈을 빼앗고 살해한다. 2번 10억을 모을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 3번 배신자는 죽인다. 4번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마라. 약간 이게 보면 여성 혐오 이런 것도 느껴지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을 살리느니 죽이느니 이제 서로 자기들끼리 말다툼이 있었다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가 서로 자기들끼리 별로 안 좋았겠죠. 다음 날 아침에 김연양이가 손 다쳐가지고 병원 갈 때 자기 혼자 병원에 가면 그 그 여성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 갈 때 데리고 간 겁니다. 엄청난 목격자고 그 여자가 없어야만 본인이 살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김연양이를 조사하면서 직접 들었는데요. 제보자를 좋아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 여자를 집에 두고 자기만 혼자 병원 가라니까 그렇죠. 신경을 쓰였다고 해요. 김연양이 그 제보자를 납치하고 같이 지난 게 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네. 일주일. 그동안 이 제보자가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답니다. 한 번은 김연양이 둘이 있을 때 머리 위에 칼을 놓고 나 잘 테니까 도망가고 싶으면 이걸로 나 찌르고 가라. 멋있는 척하는 거야? 실제로 그때 제보자는 도망을 못 갔다고 합니다. 너무 공포스러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사실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거죠. 도망가봤자 금방 잡힐 거라고 생각하니까 또 만약에 잡히면 바로 살해 당할 것을 아니까 도망을 못 한 거죠. 그러니까 김연양은 이 여자는 이제 우리 편이 됐구나. 도망 안 가는구나. 그리고 확신을 했다는 거죠. 이 여자도 나를 좋아해서 우리 편이어서 신고를 못 하는구나라고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김연양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이제 간암으로 일찍 사망을 하셨다고 하고요. 어머니는 생계 때문에 식당 일을 하면서 자녀들한테 관심을 좀 못 주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김연양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친구들을 비롯한 다른 남성들하고 만남을 이어갔고 이제 그 과정에서 김연양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방황을 많이 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은 여성 혐오로 이어지게는 됐지만 그 이면에는 오히려 김연양이 어린 시절에
애정을 다 못 받아서 더 굶주리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감정들이 생존 여성 이 씨에 대한 연정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을 싫어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기는 하지만 그 기저에는 내가 어린 시절에 못 받은 애정을 좀 갈구하고 뭔가 기댈 여성상을 필요로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네요. 이성에 대한 감정이 어머니의 애착을 갈구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서 아마도 연상이고 다부진 성격을 가진 이 씨에게 동정심이 아닌 애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결국엔 이 씨를 이제 살게 하는 탈출로 이어져서 지존파 사건을 해결하는 스모킹건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이제 머리 꿰매로 치료실 들어가면서 이제 김현장이가 돈 50만 원이랑 휴대폰을 맡기거든요. 김현장이가 치료실 들어가면서 옆으로 눈을 이렇게 딱 쳐다보고는 꼼짝 말고 있어 이렇게 말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아까 눈빛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듣기만 해도 약간 소름 끼칠 것 같아요. 이 씨 같은 경우도 차마 이제 발이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요? 9월 30일이면 두목 김기환이 출소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엄마도 믿지 마라는 강령을 만든 무시무시한 사람이니까 김기환이 나오면 꼼짝없이 죽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니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온 힘을 다해서 그냥 거기서 나온 거예요. 와, 저 지금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그 인근에 있는 이 포도밭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포도밭에 가면 앉아가지고 먹는 이 그 평상 같은 거 있잖아요. 평상 밑으로 들어가서 어두워질 때까지 그 숨어 있습니다. 8시간을 기다렸죠. 이후에 어두워진 다음에 그 포도밭 주인한테 이제 사정을 얘기해가지고 부탁을 해서 렌트카를 불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렌트카를 타고 대전으로 갑니다. 대전. 직접 서울로 가도 되는데 대전에서 택시를 불러서 그 택시를 타고 서울로 이 씨가 가게 됩니다. 그 차를 타고 밤에 서울까지 왔고 제가 근무하는 이제 서초경찰서에 새벽 2시경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이게 진짜 영화다. 근데 사실 이 씨가 용기를 낸 게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지트로 형사들이 찾아갈 때 사실은 이 여성이 동행을 했다고 해요. 워낙 시골이니까 어딘지 이제 빨리 찾을 수 있게 길 안내를 같이 한 거죠. 세상에. 내비게이션 이런 게 없으니까 여기가 또 워낙 시골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형사님들이 거기를 찾아가기가 좀 어렵죠.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검거되지 않으면 그 여성은 하루도 편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형사들한테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들을 일망타진한 게 그 여성이 살 길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이제 가면서요, 뭐 계속 바들바들 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자에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고 고개를 들거나 이런 거를 하지 못했다고 그러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분은 입장에서는 그 순간도 거의 악몽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잖아요. 그 잡혀있는 동안. 그 영향이 컸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암투병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가톨릭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고 마음을 좀 다스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평균 나이 21세 이 청년들 때문에 대체 몇 명의 인생이 생지옥이 된 건지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는데 판결은 어떻게 났나요? 잔혹하고 이 충격적인 그 사건이기 때문에 전체 그 다 사형을 받았고요. 피해 여성이 사후에 엄청나게 지금 고통과 많은 그 경제적 어려움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해주는 피해 보상 사실 적습니다. 얼마 안 거의 됩니다. 얼마 안. 국가기관이든 사회에서 좀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이 지존파 일원들이 혈손 가정에다가 거기서 잘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런 부분에 이제 일정 부분 그 작용을 했다는 생각은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그거보다 더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들이 다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애정이 결핍된 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생각을 좀 하게
하는 사건 같습니다. 마음에 결국에는 가난. 네, 마음이 가난한 거. 돈이 부족한 게 그 마음의 가난과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부모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애정을 좀 충분히 줬다면 이런 극강무도한 것까지는 안 일어났을 텐데 얼마나 어린 시절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물질뿐만 아니라 풍부한 애정을 많이 줘야 되는지는 다들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